여러분의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꿀같은 정보 대공개. 편하게 꿀팁. 안녕하세요. 댕댕이 라디오의 DJ 설채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대형견과 함께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희 개가 점프를 너무 심하게 해요. 큰 몸으로 들이대니 감당이 안 됩니다. 넘어지고 다치는 게 일상입니다. 어쩜 좋죠? 많은 청취자분들 지금 공감하고 계시겠죠? 우리 대형견들이 왜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할까요? 너무 좋아서 아니면 놀자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번 점프해서 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소리를 지른다거나 도망가거나 손을 써서, 팔과 손을 써서 밀어내게 되면 놀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완벽하게 무시하기. 눈도 마주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나무처럼 서 있기가 있고요. 두 번째, 점프하거나 흥분했을 때 바로 강력하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때 밀어낼 때는 손을 쓰기보다는 몸으로 밀어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면서 단호하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오, 지금처럼 길을 가다 줄이 풀린 개를 보면 무섭고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오늘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소리 지르지 말기.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개의 흥분도는 더 높아지고 개도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더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눈 마주치지 말기. 친하지 않은 개에게 눈을 마주치는 건 공격적 신호입니다. 물지 않을 개도 우리가 눈을 마주쳤을 때 공격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 등 보이지 말기. 대부분의 동물들은 등을 보였을 때 더 쫓아가고 상대가 약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번째, 뛰어서 도망가기. 대부분의 개들은 움직임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었을 때 더 흥분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개와 뛰기 시합을 해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무처럼 서 있기. 원래 공격의 의사가 없던 개들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나무처럼 서서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개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미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개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방 등 나에게 짐이 있다면 이 짐을 멀리 던지고 주의를 분산시킨 이후에 빠르게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물리기 시작해서 손 쓸 방법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얼굴, 목, 배를 보호해야 하는데 손으로 목을 가리고 최대한 얼굴을 숙인 이후에 굼벵이처럼 땅에 엎드리고 최대한 크게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혹시라도 물렸을 경우엔 가장 먼저 상대방 개의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상처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병원에 내원하여서 항생제와 파상풍 치료를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반려견들끼리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잘 노는 아이들을 말리기도 하고 노는 줄 알고 그대로 뒀다가 다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노는 행동인지 싸우는 행동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노는 행동. 가장 좋은 노는 행동은 서로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쫓다가도 쫓기던 아이가 쫓던 아이를 다시 쫓고, 이렇게 계속 입장이 바뀌는 것이 가장 잘 노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놀다가도 강아지들이 서로 으르렁거릴 수 있는데요. 정말 싫어서 저리 가라고 하는 으르렁은 낮은 소리로 조금 더 간결하고 낮게 표현합니다. 노는 으르렁은 우리가 터그 할 때 많이 보셨듯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으르렁 소리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럴 때 괜히 두 아이를 떼어 놓으면 오히려 흥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한 아이는 놀자고 표현하지만 한 아이는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에는 한 아이가 한 아이만 계속해서 쫓게 되고요. 쫓기는 경우에 스트레스 받는 소리를 낸다거나 피할 곳을 찾아서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한 아이가 놀자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개입해서 강아지 대신에 나랑 놀자 라는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서로 싸우는 경우. 싸우는 경우에는 쫓고 쫓기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두 강아지 모두 몸이 강하게 굳어 있고 털이 쓴다거나 서로 물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분리시켜서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유의하셔서 행복한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이 행복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경 가정을 위한 팁 나갑니다. 다경 가구에서 생기는 문제 행동을 해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줄 때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준다거나, 또 하나 뭔가 보상을 해줄 때도 그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람의 이런 입장을 의인화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부터 자꾸 챙겨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개들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강아지들 사회에서는 조금 더 강하거나 질투심이 많은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는 게 그 규칙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견 가정의 식사 규칙 배워볼까요? 이거는 다 치워놓을 거예요. 새 아이들한테는 자율배식이 아닌 제한급식, 그리고 위치는 다 딱딱 정해서, 그럼 우리가 방마다 아이들의 위치를 한번 정해볼게요. 촐랑이가 안방도 좋아해요. 그러면 촐랑이는 안방으로 가죠. 촐랑아 가자. 네. 순서는 질투가 많은 촐랑이 먼저. 자, 네, 요 안에다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은 타코, 옳지. 마지막 고기. 이야. 혹시 모를 싸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생활 속 모든 순서에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에 밥그릇 다 챙기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규칙은 규칙. 각자 편안한 식사를 마쳤다면 밥그릇 수거도 앞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전화부터 돼지. 다 먹었네요? 그리고 진짜 식사 시간의 가장 중요한 팁. 잘했어. 그릇을 다 수거한 후에야 차례대로 방에서 나오도록 하는데요. 이 또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네. 왜 이제야 이걸 알게 됐는지. 하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겠죠?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 맞고 이게 옳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다 잘못된 행동이더라고요.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나쁜 건 없고 문제 많은 주인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오늘이 시작입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에게 화풀이하던 촐랑이의 못된 버릇도 좋아지고 있다는데요. 증거 영상 보실까요?
함께 노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모녀. 친구같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포기. 타코, 촐라,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게요. 외식고기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길 앞으로도 쭉 노력해 주실 거죠? 약속! 행복한 다경 가구를 위한 5가지. 행복한 다경 가구를 위해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성별. 많은 분들이 같은 성일수록 더 잘 지낼 거라고 오해를 하지만 대부분 강아지들은 같은 성별끼리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다경 가구의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다른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이. 사람도 연년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수록 더 많이 싸우듯이 강아지들도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면 더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원래 있던 첫째 노령견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나이 차이는 3살에서 5살입니다. 세 번째, 중성화. 중성화는 특히 성별이 같은 강아지를 키울 때 중요한데요.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역에 대한 욕구나 자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싸움의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격. 많은 분들이 성격이 다르면 서로 보완이 돼서 보고 배우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많이 활발한 아이들은 활발한 아이와 놀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게 더 좋고, 소심한 아이들은 소심한 아이들과 서로 의지하는 게 더 잘 지냅니다. 활발한 아이와 좀 소심한 아이가 같이 지내게 되면 소심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한 아이들끼리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크기. 너무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할수록 더 잘 지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면 작은 강아지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크기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한다면 첫째가 대형견, 둘째가 소형견일 경우에 조금 더 균형이 잘 맞을 수 있고요. 첫째가 소형견인데 둘째가 대형견이면 먼저 있던 이 소형견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경 가구를 꿈꾸십니다. 하지만 이 다경 가구는 한 마리를 키울 때보다 3배, 4배, 5배의 노력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다경 가구를 꿈꾸신다면 이 5가지를 고려하셔서 행복한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노견과 어린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다경 가정의 경우 사람으로 보면 7, 80대 노인이 어린이와 놀아야 하는 상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보통의 경우 노견이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창 놀 나이에 어린 강아지도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이 노견 때문에 심심하고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2마리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어린 강아지와 충분히 놀아줌으로써 에너지를 소비시켜야지만 노견과 이 어린 강아지의 에너지 레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견을 키우는데 어린 강아지를 입양한다고 한다면 먼저 있던 노견의 이 노후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땐 노견의 에너지 레벨과 성향을 아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죠. 반려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려견에게 필요한 식사 예절 교육 3가지. 첫 번째, 제한급식하기. 식탐이 많거나 편식이 심한 반려견들에게는 제한급식을 통해 이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경 가정에서는 제한급식이 필수입니다.
음식 경쟁을 통한 싸움을 막고 안전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식사 시간을 위해서 제한급식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식사 시간. 식사 시간은 15분으로 정해두고 다 먹지 않아도 수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호자가 식사할 때 옆에 있지 않기. 보통 사람의 음식은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이 보호자가 식사할 때 옆에 있고 그 음식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은 더 사람 음식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가 먼저 간이 된 사람 음식을 먹이는 것도 피해야 되겠죠. 세 번째, 반려견에게 밥을 줄 때 인내심 교육을 한 후 주기. 앉아, 기다려 등의 인내심 교육은 반려견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또한 밥을 주면서 보호자의 리더십도 올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 이러한 교육을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밥을 주는 시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훨씬 큽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반려견의 건강과 올바른 식사 예절을 위해 이 세 가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나개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그 이름, 설채현입니다. 오늘의 주제, 다견가정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기본은 바로 아, 세, 공.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입니다. 다견 가구의 싸움은 대부분 보호자의 잘못된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반려견들에게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내가 보호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원. 자원은 반려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음식. 음식은 무조건 분리해서 주고 다 먹을 때까지 서로 쳐다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보호자분들이 통제해야 합니다. 장난감 같은 경우엔 절대로 바닥에 뿌려두지 말고 보호자가 시킨 걸 잘했을 때만 보상으로 제공해주며 같이 놀아줘야지만 싸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평해야 합니다. 어려서, 더 약해서, 작아서 한 아이만 더 챙겨주고 있진 않나요? 더 약하고 작은 아이들을 챙겨주게 되면 더 강한 아이들은 약한 아이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보호자에겐 서운함을 느끼며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아이를 먼저 챙기고 그 후에 공평하게 약한 아이를 챙겨줌으로써 강아지들끼리의 규칙을 존중하고 싸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나개 1타 강사 설채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집안에 혼자 두고 갔을 때 되게 안일하게 우리 보호자분들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전선 및 콘센트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선을 씹어서 실제로 입안이 화상을 입거나 잘못돼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수의사들은 종종 보고요. 평소에는 전기선 등이나 콘센트에 안전 커버를 씌우시거나 외출하실 땐 불필요한 전기 코드는 다 뽑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덕션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경우도 있지만 모모처럼 점프력이 높거나 아니면 불안할 때 자꾸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강아지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강아지들도 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전기레인지를 덮개로 덮어놓는다거나 절대로 그 주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올라갈 수 있는 의자나 식탁 등은 옆으로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모두 아시다시피 꼭 외출 시에는 가스 밸브를 닫고 외출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더울까 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선풍기 같은 경우엔
선이 바깥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반려견이 밀어서 넘어졌을 때 다친다거나 아니면 모터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고요. 에어컨을 틀어주신다면 적정한 온도는 24에서 26도, 창문을 열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충망을 뜯고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오히려 바깥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연다면 고정기구를 이용해서 반려견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방문 고정입니다. 문이 스르륵 닫히면서 갇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혼자 고립된 느낌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잘 있던 아이들도 갑자기 분리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 앉아. 옳지. 배운 것을 열심히 실천 중인 모모네. 모모야, 이제 난장은 그만.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기다. 그 병이 알고 싶다. 설채연입니다. 아리가 걸렸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질병은 대체 무엇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1000마리 중에 8마리가 걸린다는 호르몬성 질환으로 우리 보호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되면서 힘이 없고 우울하며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털이 많이 빠지고 푸석푸석해지거나 피부에 검은색 색소 침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행동학적으로는 우울감, 불안 증가로 인한 산책을 잘 못하고 자꾸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마지막으로 공격성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될 때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꼭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확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약물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컨트롤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가졌다고 마음의 병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아리처럼 꼭 아픈 곳은 없나, 질병은 없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새낙의 꿀팁은요, 바로 거절하기입니다. 물거나 올라타거나 버릇없는 행동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거절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을 위해서 새낙의 공식 도우미 세나를 불러봤습니다. 세나야, 일로 와. 아, 엄청 큽니다. 대형견. 네. 무시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처럼 서서 절대로 눈도 마주치지 말고 몸도 움직이지 말고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옳지, 옳지. 어유 착해. 얌전히 있었어. 1단계 무시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2단계 생각의 방 교육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이리 와. 짧게는 30초, 길게는 2, 3분까지만 혼자 있다가 얌전해지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옳지. 어유 우리 세나 착하네. 옳지. 어유 착해. 사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1, 2단계를 꾸준히 하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대형견 중에 아직도 보호자를 장난감처럼 무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몸으로 거절하기를 해야 합니다. 올라타거나 무는 순간 바로 안 된다라는 표현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시작했다라고 하면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놀자고 물고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몸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물리거나 공격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 새낙의 꿀팁에서는 장군이처럼 귀를 가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이렇게 귀를 가려워하거나 염증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첫 번째, 진드기, 세균, 곰팡이 같은 것들이 감염되었을 때, 두 번째, 음식 알러지,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성 질환이 있을 때,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과 같은 내분비성 질환이 있을 때, 네 번째, 귀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귀 안에 종양이 생겼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잘못된 귀 세척을 통해서 귀 안에 상처가 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귀를 가려워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동물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건데요. 귀가 많이 더럽다면 귀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면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반려견의 귀를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권장을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귀 청소를 너무 싫어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신뢰관계가 깨지고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귀가 나쁘지 않다면 너무 억지로 닦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귀 청소를 할 때 집에서 면봉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면봉을 잘못 쓰게 되면 밖으로 나오던 귀지가 안쪽에 더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면봉을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강아지들 귀가 있고 귀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관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만져보면서 아, 여기 귀가 이렇게 관이 있구나라고 느끼신 다음에 귀 세정액은 너무 적게 뿌리는 것보다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귀를 여시고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아까 만졌던 이 귀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찌꺽찌꺽 소리가 나죠? 충분히 마사지해서 세정제 약이 귀 안에서 이렇게 불고 떨어지도록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막 이렇게 털 거예요. 이렇게 털었을 때 우리가 마사지하면서 떨어져 나온 귀지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귀지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꼬리 흔드는 모습을 통해 반려견의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흥분했다는 표현이지 내가
다 좋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흥분이 좋아서 흥분한 건지 싫어서 흥분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높이. 꼬리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많다는 표현이고 꼬리가 낮을수록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꼬리가 흔들리는 폭입니다. 꼬리가 흔들릴 때 넓은 폭으로 흔들릴수록 긍정적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좁은 폭으로 흔들릴수록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 꼬리를 흔드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많이 흥분했다라는 것이고요. 꼬리에 흔드는 속도가 천천히 흔들면 안정된 상태, 차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전 퀴즈. 만약에 어딘가를 갔는데 묶여있는 강아지가 꼬리를 바짝 들고 짧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꼬리를 흔들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꼬리가 수직이에요. 아주 높게 올라가 있어요. 자신감이 높다라는 표현에 좁은 폭이에요. 좁은 폭이면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아주 빠르게 흔들린다. 그러면 나는 아주 많이 흥분해 있다라는 거죠. 아주 많이 부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흥분해 있다. 이건 뭐냐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난 넌 물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해. 안녕. 잠깐, 병원엔 무슨 일로 온 거죠? 또자랑 진짜 가족이 되려면 이걸 꼭 해야 해서 지금 동물병원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또자야. 오늘 동물 등록하러 오셨죠? 네. 오늘은 또자가 진짜 가족이 되는 날. 반려견과 함께라면 동물 등록이 의무라는 사실 다들 아시죠? 올해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등록 의무가 더욱 강화됐는데요. 이제부터는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우선 무조건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식표 방식은 폐지되고 무선 전자 식별 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무선 전자 식별 장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장형, 두 번째는 내장형이 있습니다. 내장 칩의 경우에는 사실 장점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좀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오해 때문에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장 칩은 아주 가는 쌀알 만한 크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 결과 안정성을 입증받았고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외장형 전자식별장치는 안 되고 이렇게 내장형 전자식별장치만 의무화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 반려견의 근육 속이나 아예 몸 깊숙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근육 사이에 피하 공간에 넣는 거기 때문에 칩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칩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외장형 전자식별장치를 처음에 사용했다가 이 칩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내장형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내장형 전자식별장치의 경우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강아지가 길을 잃었거나 잃어버렸을 때 더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정성과 실용성 모두 굿.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했더라도 외출할 땐 꼭 인식표를 부착, 패티켓을 지켜주세요.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만원의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사업참여동물병원은 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으로 소중한 반려견을 지켜주세요. 깡순이는 한 달이 채 안 돼 새끼와 분리되면서 모성 본능 공격성을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대상에게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모성 본능 공격성은 모견이 출산을 하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격성인데요. 자견이 성장하면서 모견들이 자견을 귀찮아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와 모견을 최소한 2달 정도까지는 같이 지내게 해주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진행한 솔루션 이외에 깡순이와 비슷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런 교육들을 배워볼까요? 첫 번째, 터치 교육. 깡순이처럼 어떤 대상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다가가기보다는 터치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한 후에 그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터치 교육은 코가 보호자의 손에 닿았을 때 옳지 하고 칭찬하고 보상을 해주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 매트 교육. 매트 교육은 우리 반려견들이 매트를 정말 사랑하게 함으로써 지키는 대상에게 다가갔을 때 매트를 펴주고 그 위에서 아주 침착하게 얌전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교육입니다. 우선 매트를 바닥에 두고 간식을 2~3개 올려놓습니다. 우디! 이렇게 다 먹으면 간식을 밖으로 던져줍니다. 강아지가 매트에서 빠졌을 때 다시 매트를 회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간식이 없어도 매트만 피면 우리 아이들이 매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터치나 매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반려견들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을 때 불러오게 하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준다면 오히려 다가오는 사람들이 나에게 재밌는 놀이와 보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문제 행동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캔넬 교육은 콩서리처럼 분리불안이 있거나 아이와 함께 사는 집에서 아주 유용한 교육인데요. 효과적인 캔넬 교육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꿀팁 3가지. 첫 번째, 캔넬 선택법. 우디, 하우스. 하우스. 옳지. 많은 분들이 캔넬을 감옥으로 생각하고 너무 작으면 불쌍하다,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캔넬이 너무 컸을 때 그 안에 오줌 실수를 하거나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캔넬의 크기는 일어나서 자세를 바꾸거나 기지개를 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요. 교육 시에는 한 사이즈 큰 캔넬을 선택해서 교육을 한 후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딱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로 바꿔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캔넬의 위치. 우선 너무 고립된 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의 동선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공간보다는 2면 정도는 막혀 있어서 이쪽으로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자극은 오지 못해 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 시 주의사항. 만약에 간식이나 사료를 캔넬 안에 넣어줘도 반려견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고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으면 정말 편해. 여기는 나의 방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체벌을 목적으로 억지로 캔넬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이 캔넬을 점점 좋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올바른 캔넬 사용으로 반려견에게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강아지 시그널. 강아지들의 언어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리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때의 시그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혀를 낼름거리거나
하품하거나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귀가 뒤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크지도 않고 공격할 의사도 없어요 하면서 더 작게 보이려는 모습들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공격적인 시그널을 보일 때는 나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앞에 있는 적에 대해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귀가 앞으로 정확히 서서 앞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개를 내 등보다 낮추는 경우나 아니면 눈을 피하고 점점점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면 으르렁거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보이는 것이 무조건 공격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송곳니까지 앞 입술을 살짝만 올리는 것은 공격적인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어금니까지 이렇게 올려서 어금니까지 보이는 건 아이들이 나 지금 절대로 공격할 의사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빨이 보인다고 무조건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들의 언어와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꿀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보통 우리 반려견들에게 처치를 할 때 보호자와 수의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반려견들 입장에선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는 줄 알고 심하게 움직이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앉는 방법을 통해서 주사 맞기, 발톱 깎기, 귀 닦기 등 대부분의 처치를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앉는 방법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몸이 내 몸과 최대한 많은 면적이 붙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돌릴 수 없도록 팔로 목을 감싸고 손바닥을 핀 이후에 내 목을 잡습니다. 이 손만 놓치지 않으면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로 우리 강아지들의 골반을 내 몸에 밀착시키고, 손가락은 이 세 손가락만 써서 최대한 가슴 쪽에서 발을 붙잡아 줍니다. 이 부분을 잡을 때는 아랫부분을 잡으면 발을 움직이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슴과 밀착한 부분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리트리버들의 고질병, 유전질환, 이 고관절 이형성증이 조금 의심이 됐고, 네. 이거를 평생도록 유지시키게 해주려면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운동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운동하는 방법, 이런 교육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할 운동은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인데요. 쉽게 말하면 스쿼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앉을 때는 살짝 뒤로 가면서 앉게 해주시고, 일어날 때는 뒷다리를 피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게. 앉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다리를 쭉 피는 동작에서 허벅지 근육, 앞쪽 근육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앉아. 앉았다가 앞으로 밀어내듯 일어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반려견들이 주로 걸을 때 앞다리를 주로 사용하고 뒷다리는 조금 따라가는 형식으로 걷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뒷다리를 먼저 걷게 해주는 운동을 해줄 거예요. 반려견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길을 만들어주고요. 집에 도구가 없다면 울타리와 벽을 이용해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 걸을 때 뒷다리로 먼저 걷게 해주면서 뒷다리 사용을 유도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실 운동은 이제 옆으로 걷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아까 했던 동작들은 이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 근육을 사용했다면은 요거는 이제 옆쪽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쿠션에 앞발을 고정하고 옆으로 돌게 하는 것이 포인트. 양쪽으로 돌아야 두 다리의 근육이 모두 좋아지겠죠? 양쪽 한 바퀴씩 도는 동작을 기준으로 3세트씩. 너무 무리하지 않게 2, 3일에 한 번씩 해주세요. 산이는 잘 따라갈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교육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산이야, 앞으로 식탐은 줄이고 건강은 잘 챙기기다. 산책 가자. 가자. 혜선이 산책 가자. 가자. 혜선이 산책 가자. 가자. 뭐?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코로나도 걱정된다고? 한파에 코로나까지 겹쳐 밖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시나요? 부득이하게 산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꿀팁, 바로 실내 스트레칭과 짐볼 운동법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몸통 굽히기입니다. 경추와 흉추와 요추를 굽혀서 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간식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왼손으로 뒷다리 쪽을 받쳐주고 간식을 다리 사이로 넣어서 강아지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게 해줍니다. 5에서 10초 동안 유지하고 간식을 주시고요. 한 번 할 때 한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몸통 펴주기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과 반대로 경추와 흉추와 요추를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인데요. 서 있는 자세에서 뒷다리가 펴진 상태에서 앞다리만 굽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가 땅에 닿을 정도로 스트레칭이 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은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왼손으로 뒷다리 쪽을 받쳐주고 간식으로 무릎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해주고 무릎보다 좀 더 미친 발목으로 또 유도해주고 이번에는 짐볼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뒷다리 운동. 뒷다리 운동은 앞발 2개를 짐볼에 올려놓고 간식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쭉 펴서 뒷다리 쪽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뒷다리가 너무 빠지지 않게 짐볼에 가깝게 싫어. 붙여주시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할 운동은 강아지 밸런스 운동입니다. 내 발을 다 짐볼 위에 올려놓고 간식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짐볼이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고 너무 흔들리게 되면 반려견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옆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옳지. 이렇게 밸런스 운동을 하게 되면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서 운동 효과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했을 경우엔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운동을 하시고 30초의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이런 운동을 해도 사실 산책만한 놀이와 운동은 없습니다. 산책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같이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좀 흥미를 갖게, 운동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약간 재밌게 운동하는 법을 칸이도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려견 비만은 내게 맡겨라. 펫 피트니스 전문가 이현우 코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을 제가 좀 간단하고 재밌게 할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지마. 오늘 저랑 함께할 이제 온심이라고 하는 반려견이에요. 온심이요? 온심이 따뜻할 온 마음심. 온심이. 기다려야죠. 네. 이리와.
사이. 옳지, 사이. 옳지, 이거 사이. 위빙이라고 하는 옳지, 사이. 네. 오! 끝죠. 이거 뭐야? 우리 하나. 이거 재밌다. 이거 걸면서 선생님만 되는 거예요? 저도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중에 가장 우선 다리 길이가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난이도가 올라간 거라고 추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자 이쪽으로 컴온. 그렇지. 옳지. 자, 컴온. 옳지. 자, 이대로 난 퇴근하는 거야. 자, 옳지. 오케이. 자, 그렇지. 옳지. 자, 그렇지. 옳지. 근데 얘가 잘하시는데? 네. 그렇지. 잭팟. 잭팟이지. 근데 저는 약간 잭팟 칭찬이 좀 스타일이에요. 부족했어. 옳지만 네, 하면서 옳지 조금 하고. 약간 칭찬 연습해주고. 근데 무서워. 약간 지금 겁먹었어. 첫 번째 이제 해볼 동작의 이름은 다운 투 스탠드라고 하는 다운 투 다운 투 스탠드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네. 엎드렸다가 일어서는 동작이에요. 네. 자, 다운, 그대로 스탠드,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한 번에 일어나야 되네요. 그렇죠.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다리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있다가 바로 일어설 수 있게. 네. 그 위치에 정확하게 스탠드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서 중요한 거는 어깨와 골반이 동시에 움직여줘야 돼요. 조금 처음 하는 친구들은 잘 안 따라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 앞에서 자 엎드려 할 때도 간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고요. 일단 네. 올라올 때까지 간식을 쭉 이끌어주는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간식을 보여주면서 쭉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엎드렸다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약간 기구가 있으면 더 재밌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기구를 좀 응용해서 하는 운동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위에서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돼요.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좀 안정화 근육이 있거든요. 그런 근육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이런 흔들리는 기구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다운, 여기서도 엎드렸다가 스탠드를 해줄 수도 있고요. 훨씬 어렵죠, 이게. 그렇죠. 다운. 이게 밸런스 보러에서 스쿼트 하는 느낌일 거예요. 아, 이게 스쿼트구나. 강아지 스쿼트구나. 네. 집에 이런 기구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구가 없으신 분들 많죠. 네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베개 있죠. 우리 사람들 베개나 강아지 패드 있잖아요. 배변 패드를 쌓아서 조금 쿠션감이 있으니까 그 네네네. 위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에서 기구를 조금 응용해서 훨씬 아이가 바닥에서 할 때보다 자세도 조금 이뻐지게 만들어줄 수 있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더 근육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우리 반려견들의 코어근을 조금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우리 다운 투 스탠드 동작 한번 해볼 건데요. 다운, 옳지, 스탠드, 옳지, 다운, 옳지, 스탠드, 그렇지, 다운, 스탠드. 자, 다음에는 기구를 조금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좀 업그레이드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운, 스탠드, 옳지, 다운, 옳지, 스탠드, 그렇지. 자, 다음 동작은 이렇게 콘을 2개를 둔 상태로 진행이 되는 운동이에요. 요거를 아이들이 팔자 형태로 콘을 오른쪽으로도 한번 돌고 왼쪽으로도 턴 이렇게 돌아서 팔자를 그려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훨씬 아이들이 네 다리 사용을 걷듯이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밖에서 산책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움직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 여기서 보면은 옆구리가 트위스트가 조금 돼요. 아, 이렇게 그렇죠. 돌면서.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칭 효과가 조금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극대화를 시켜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더 우리가 격하게 활동량을 그래도 집에서 좀 채워주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조금 두고 했을 때에는 자, 한번 최대한 멀리 있는 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심이 가자! 누구야? 가자! 원심이 일로 오세요! 가자! 옳지. 사실 이 스피드가 이런 사실 식으로. 저는 제일 좋아요. 아, 요 정도 스피드가 좋아요. 요 스피드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요 정도로 해줘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활동량이 채워질 수 있어요. 자, 앉아. 콘에 봉을 하나 끼워줄 거예요. 이 봉이 있게 되면은 훨씬 더 다리를 많이 올리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절과 근육을 사용을 훨씬 늘려줄 수 있겠죠. 원심, 오. 그렇지. 잘했어. 이거구나. 일로 오세요. 왼. 야, 너 진짜 마음 먹고 하면 되는구나. 옳지. 가자. 오. 아이 잘했어. 왼. 아이고 잘했다. 옳지. 진짜 되게 우아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더 들어 올려주면서 아이들 운동을 좀 극대화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재성 씨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좀 그만. 네. 그렇지. 야, 이게 웬일이냐 너? 이쪽으로. 그렇지. 자, 이번엔 빨리 가볼까? 빠른데? 자, 오, 점수 또 늘어나요. 운심아.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 야, 이게 뭐냐, 운심아? 우와! 잘하셔. 오, 되게 잘하셨어요. 처음 하시는 네. 분이시고 되게 잘하세요. 야, 너 뭐야? 되게 잘 맞네. 야, 너 너무 잘한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단시간 만에 이게 되네. 여러분,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다 되는 거였네요. 그럼요. 이렇게 손쉽게 다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다음엔 팔자 돌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비만견을 두신 우리 보호자님들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이 좀 유익한 시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45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든 강아지들이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아지들도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름철 반려견과의 물놀이를 꿈꾸신다면 꼭 알아야 할 응급처치 방법. 강아지가 물에 빠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소형견의 경우 뒷다리를 들고 강하게 털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에 찼던 물들을 최대한 많이 빼주게 되고요. 뒷다리를 들은 이후에 가슴 쪽을 쳐서 더 물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강아지의 오른쪽 면이 바닥에 닿게 누인 이후에 배와 가슴 사이를 강하게 밀어주면서 남아있는 물들을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아지가 맥박이 있는지 호흡을 하는지인데요. 맥박은 강아지의 왼쪽 팔꿈치가 닿는 심장 쪽에 손을 대본다거나 아니면 사타구니 안쪽, 뒷다리 안쪽에 손가락을 대서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맥박이 없다면 지금부터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요. 대형견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때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팔꿈치를 펴고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형견인 경우에는 꽤 강한 힘으로 1초에 2회씩 30번 여덟, 아홉, 열 30번을 하고 난 이후에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코를 이렇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입을 막고 고개를 살짝 든 이후에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다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조치 숙지하시고 우리 반려견과 즐거운 그리고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이사란 반려견들에게 굉장히 큰 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환경 변화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려견들이 새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 아니면 최근에 이사를 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사 전에는 적어도 2주 전부터 짐 싸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짐을 싸게 되는 건 평소에 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며칠 전부터 우리가 부산하게 짐을 싸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보지 못했던 일인데? 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전부터 짐 싸는 것을 보여주어서 적응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곳이 지금 집과 멀지 않은 곳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사할 집의 주변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간은 분위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기 때문에 이사 한 날부터 갑자기 그 주변을 산책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의 주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 공간을 익숙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집에도 적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엔 우리 반려견들을 차에 두거나 아니면 보호자와 같이 있게 하지 말고 우리 반려견들이 평소에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짐 정리가 다 됐다면 반려견이 원래 쓰던 물품을 그 전 집과 최대한 구조가 유사한 곳에 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산책을 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에 마지막 종착지를 이사한 새 집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피곤해서 바로 푹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에 한 달 정도는 반려견을 갑자기 오래 혼자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계속 같이 있어줘도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간은 아주 천천히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억지로 적응하게끔 하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반려견들이 새로운 집에 빠르면 2주, 좀 오래 걸리면 2~3달 정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적응 시간을 줄이려고 보호자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마음을 놓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설치현수 이사예요. 오늘은 공격성 있는 반려견들에게 꼭 필요한 입마개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슬기로운 입마개 교육. 입마개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와, 간식 주머니다 하고 와서 입마개를 끼운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입마개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강아지가 입에 들어왔을 때 목을 살짝 간지럽혀 주고요. 두 번째로 강아지가 들어오면 채우는 척만 하고 바로 칭찬하고 빼고 보상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고 채우자마자 바로 칭찬하고 빼주고 보상을 합니다. 이게 익숙해진 강아지들에게는 이 사이로 일반 간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습식 간식을 조금씩 밀어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짧은 시간부터 차근차근히 입마개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입마개 교육은 절대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잘못 채웠다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아주 영원히 입마개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들 스스로 입을 집어넣고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반려견이 입마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산책을 할 때 입마개는 필수인데요. 이 입마개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입이 긴 반려견들은 입마개에 코가 계속 닿으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반려견들의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인 코가 입마개에 직접 닿지 않아서 훨씬 더 편하게 입마개를 착용할 수 있고요. 밑에 부분은 막혀 있기 때문에 공격성에 대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 중성화. 중성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모두 집중! 중성화에 대한 무성한 소문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X입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조금 늦게 하면 유방암의 예방률은 좀 떨어지지만 또 많이 걸릴 수 있는 자궁축농증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보통 개춘기 시기에 하기 때문에 마치 수술을 해서 성격이 좀 예민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과 성격 변화는 큰 연관성이 없고요. 오히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공격성과 성적 행동이 줄어들고 조금 더 차분해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5입니다. 성호르몬은 대사 호르몬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성호르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살로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이 찌다 보면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꼭 보호자님들께서 먹는 양을 잘 조절해 줘야 합니다. 5입니다. 어느 정도 영양은 줄 수가 있습니다. 뼈가 오히려 더 길게 자란다거나 아니면 뭐 근육 이외에 수컷 같은 경우는 요도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일찍 하는 게 행동학적 문제 예방에 더 좋아서 수의사분들이 일찍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걱정이신 분들은 행동학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감수하고 늦게 성장이 거의 다 끝난 이후에 중성화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고돌이 같은 경우엔 닭 사냥 놀이를 하는 문제, 집을 탈출하는 문제, 중성화되지 않은 모경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문제들이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였고요. 하지만 중성화를 하지 않고도 보호자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의학적, 행동학적 그리고 다른 여러 요소들을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반려견들 차 탈 때 불안해하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사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캔넬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캔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에 대해서 불안하고 적응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캔넬 안에서도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차 탔을 때 불안해하는 우리 반려견들을 위한 차 적응 교육. 1단계, 움직이지 않고 시동도 꺼진 차 안에서 간식 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우선은 시동을 걸었을 때 많이 불안해할 수 있고 움직일 때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시동도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적응을 시켜줍니다. 엎드려. 옳지. 차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반려견들의 경우 차 안에서 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실내에서의 간식을 줄인 후에 매일매일 나와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1단계는
우리 반려견들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2주 정도 지속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동만 걸고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놀아주기. 지금도 시동을 거는 순간 더 많이 불안해하죠? 엎드려. 자, 엎드려. 타니, 엎드려. 옳지. 기다려. 어이, 잘하네, 우리 타니. 옳지. 또죠? 강아지들이 시동이 걸렸을 때 그 진동과 소리에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엔진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1에서 2주 정도 반복해 줍니다. 3단계는 동네부터 아주 천천히 짧은 거리를 드라이브하면서 간식 주기입니다.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타니 기다려. 무섭지. 여기 또 흔들흔들하니까. 엎드려. 기다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타니 엎드려. 엎드려. 옳지. 마지막 4단계로 점점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면서 반려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 탔을 때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의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고요. 좀 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캔넬 또는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반려견과 함께 차량을 이용할 때 이 세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반려견과 함께 차에 탑승하는 방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절대로 반려견을 안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급정거나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장에 들어간 채로 탑승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반려견이 이동장을 싫어할 경우에는 반려견 전용 안전벨트나 카시트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주행 중 안전관리. 창밖으로 반려견이 얼굴을 내미는 것은 절대 금지. 보호자와 다른 차량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주행 중 반려견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운전을 방해하거나 버튼을 조작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운전석과 뒷좌석 간에 가림막 설치를 꼭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차 안에 반려견을 절대 혼자 오랫동안 두지 마세요.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 시기에는 차 안의 온도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반려견 혼자 차 안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로 최대한 빨리 이를 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꿀팁으로 반려견과 즐거운 드라이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이 청소기 소리만 들리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려견들 굉장히 많죠? 특히 너무 흥분해서 청소기를 향해 짖고 공격을 하는 바람에 청소할 때 정말 힘드신 보호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청소기에 대한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청소기 소리를 짧게 내면서 공격할 때마다 몸으로 막는다. 2단계, 청소기 소리를 조금씩 길게 내면서 공격할 때마다 몸으로 막는다. 3단계, 청소기 소리를 내면서 청소기를 움직이고 만약 공격한다면 몸으로 막는다. 4단계, 청소기를 움직일 때마다 반려견이 청소기를 쳐다본다면 그 순간 간식으로 보상한다. 반려견들의 교육을 할 때는 사실 가장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처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한 후에 조금씩 그 자극을 높여주면서 교육을 하는 게 좋은데요. 망고처럼
흥분을 잘 가라앉히지 못하는 반려견들에겐 교육을 할 때 우선 청소기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준 뒤에 만약에 공격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청소기를 돌릴 때 얌전히 있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아기와 반려견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나 개의 꿀팁 지금 알려드려요. 우리 집 반려견이 아기와 잘 지내길 바라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반려견에게 아기 소개하는 법. 최근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 오잖아요. 이때부터 반려견에게 아기를 소개해야 합니다. 아기의 채취가 묻은 용품을 반려견에게 미리 맞게 해주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안 돼요. 아직은 아기와 반려견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에 온 첫날은 아기를 방에 두고 강아지를 충분히 이뻐해 주세요. 옳지. 첫 일주일 정도는 강아지와 아기는 멀리서만 보게 하고 이런 적응 시간을 거친 후에 직접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꼭 사이에 있어주세요. 반려견이 아기를 질투하는 이유, 보호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반려견은 전혀 봐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반려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려견이 아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절대 혼내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의 냄새와 혼난 감정을 연결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이비 게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기와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기와 반려견 둘만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기와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세요. 알았어. 우유 줄게. 반려견이 마운팅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운팅이라는 행위 자체는 개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람한테 하는 경우,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관심 끌기 행동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좋아하는 놀이나 장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관심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에 하는 경우, 물건에게 하는 경우에는 괜찮으시다면 개들의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런 행동이 너무 강박적이어서 우리 반려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제지하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하는 경우, 다른 강아지에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놀이 아니면 과흥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과흥분 상태에서는 싸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당하는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팅은 개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혐오감을 가지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반려견들이 동물병원을 찾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우리 반려견들의 피부는 사람보다 두께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산도도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보다 피부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 보호자분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청결. 사람도 그렇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 피부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집 안의 침구류, 특히 우리 강아지들의 옷 또는 쉬는 공간들의 청결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빗질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빗질이 되지 않아서 털이 뭉치는 경우에는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안이 습해져서 피부 질환이 더 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의 빗질은 필수이고요. 목욕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 2주에 한 번 정도를 추천하고 피부가 약한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보습 샴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병원균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의사 선생님한테 약용 샴푸를 처방받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 약용 샴푸로 피부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많은 분들이 피부는 피부에서의 문제로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내과적인 질환, 특히 호르몬성 질환에 의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아무리 피부병 약을 먹어도 그때뿐 다시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호자님들이 할 수 있는 피부관리 수칙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병의 원인을 찾는 것, 그것이 치료의 반입니다. 원인을 찾고 앞서 말한 수칙들을 잘 지켜주는 것이 우리 반려견의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려견의 행동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혹시라도 우리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지금 당장 반려견 탓을 하기보다는 혹시 우리 아이 어디 아픈 데 없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신경계 문제. 동물의 모든 행동은 뇌에서 시키기 때문에 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행동학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발작과 같이 뇌의 특정 부위에서만 발작이 일어나면서 뒷다리나 꼬리 같은 부분을 마치 적이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끼고 공격하면서 뺑뺑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 병변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도는 서클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병, 통증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뇌를 예민하게 만들어서 평소에는 참을 수 있던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인 증상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알러지와 같은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몸을 긁거나 물어 뜯거나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학적 문제, 공격성, 예민함 등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주제는 소유 공격성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 공격성은 먹을 것, 장난감 등 물건은 기본, 루루처럼 공간에 대해, 더 나아가 보호자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유 공격성은 개들의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식욕을 증가시키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어렸을 적부터 다경 가구에서 생활하면서 자원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보호자가 음식이나 장난감을 뺏는 장난을 많이 했을 때, 산책 또는 놀이가 부족해 자신만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경우 소유 공격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루루처럼 소유 공격성이 심한 경우 우선 소유 공격성을 일으킬 만한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교육보다는 관리가 우선입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해칠 만한 물건을 지키고 먹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물물 교환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키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블로킹 보드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반려견에게 가치가 가장 높은 간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반려견이 뭔가를 지키고 있다면 1.5m에서 2m 거리를 유지하고 이리와를 시킵니다. 반려견이 이리와 해서 온다면 그때 바로 간식을 주지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5에서 6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리와 상태라면 간식을 주고 그때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지키고 있는 물건 바로 앞에서 간식과 그 물건을 교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 새낙의 1타 강사 설채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려동물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같은 필수 동물 의료가 꼭 필요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취약계층 서울시민의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동물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 사업 참여 우리 동네 동물병원은 아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려견의 경우 동물 등록된 반려견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동물 등록 꼭 잊지 마시고요.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을 위해 우리 동네 동물병원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줄에 묶여 사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견사를 지어주는 방법인데요. 이상적인 견사 크기는 한 면이 반려견 몸의 최소 2배. 자세한 건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야외에서 살다 보면 밥그릇, 물그릇들이 오염이 되고 직사광선 또한 사료 등을 좀 더 빨리 부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두 번째, 밖에서 영업장에 있는 강아지들 중에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밖에서 영업장에 있는 강아지들 중에 싫다라고 하는데 그냥 꼬리 흔들고 있으니까 다 좋아하겠지 하면서 가면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으며 당연히 개들도 싫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관심입니다. 야외에서 살거나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도 보호자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산책 등을 통해 사회적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게를 지킨다거나 항상 거기에 묶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발걸음 소리, 옆집의 초인종 소리 등 외부 소음이 들리면 지저대는 반려견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관리법, 백색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색 소음은 음폭이 넓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인데요. 이와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면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반려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백색 소음을 틀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소리의 종류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외부 소음이 들어오기 쉬운 현관문, 창문 앞 또는 반려견이 가장 많이 쉬는 공간 가까이에 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나 뉴스를 틀어 백색 소음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오히려 반려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이 들어오는 공간 또는 반려견이 쉬는 공간과 거리가 멀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텔레비전보다는 소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곳 바로 앞 또는 반려견이 쉬는 공간 가까이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는 백색 소음을 활용해 반려견과 보호자, 더불어 이웃들까지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유기견 입양을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 문제. 입양 당시에는 건강했다고 해도 생활하면서 사고나 질병, 이렇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보험료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강아지가 다치면 입원이나 통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이 되고요. 또 강아지가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 등의 반려동물 배상 책임도 보장이 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센터를 비롯해 서울 시내 12곳의 기관에서 가능하며 입양 당시 발급받은 동물 등록 번호가 있어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험료 무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견을 입양하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료와 간식, 장난감 등으로 구성된 축하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새나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